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2년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국방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사실 전장의 패러다임이 뭐 크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무인 체계라는 거, 그리고 드론이라는 거, 일단은 완벽한 무인 체계로 가기 전에 유무인 복합 체계가 한동안 전장을 주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 그 조합에서 이제 유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무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예, 그러면서 패턴이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으로 유무인 복합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등장한 그런 시점이 되겠고, 사실은 그런 면에 봐서는 이게 세계 전장의 게임 체인저고 세계의 어떤 전력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제예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 목숨이 개입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무기 체계이기도 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시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의 우위를 가리기가 어려워요. 거의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거든요. 그럼 향후 전장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면은 방산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방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도 여기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엄청난 투자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기회가 가고 있고 그 성과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변화가 상당히 빠른데, 오늘은 그래서 살펴봐도 우리의 무인기 전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놓은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육군에 국한해서, 물론 유무인 복합체계는 공군, 육군, 해군 다까지 수준까지 다 적용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지만 너무 방대하니까 오늘은 육군, 지상군이 사용하는 무인기, 여기 또 사실 드론이라고 그러면 무인 체계라고 그러면 하늘 날아다니는 거, 땅 위에서 움직이는 거, 땅 속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있어요. 크기도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육군 중에서도 하늘 날아다니는 거, 즉 정찰 내지는 뭐 전자전 또는 타격 위주로 돼 있는 것으로 일단 기둥을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이게 일단은 기본이니까요. 네. 자, 그래서 지작사에서 중대까지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졌고요. 그러면 지상작전 사령부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지작사라고 소위 불리죠. 가장 높은 단계죠. 육군에서 지상작전 사령부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보이는 이 이제 중고도 전략 무인기인데 대한항공에서 만든 거죠. 2021년에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는 무기체이기 때문에 이런 무인기가 완성되고 전력화되더라도 뭐 언론 보도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뭐 방사청이나 뭐 육군이나 또는 합참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공개되지도 않고, 또 사진도 귀해요. 예. 근데 이 무인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아마 크고 아마 가장 높이 떠 있고 가장 오랫동안 떠 있는 그런 무기 체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상작전 사령부 내지는 합참에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 공군에서 관리하느냐, 육군에서 관리하느냐,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전력의 효율화 부분에서 날개 달린 것이기 때문에 공군이 관장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마 미국이 살짝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육군용 무인기는 육군이 관장하는 것으로, 육군 지휘관의 명령을 같이 듣는 것으로, 날개가 비록 달려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전장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합참인지 지작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엔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터보 프롭 엔진이에요. 터보 프롭 엔진인데 제트 엔진에다가 샤프트를 뽑아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리는 형태고, 1200마력이면 상당한 수준의 출력을 가진 비행기예요. 자, 길이가, 이게 이제 무인기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사진만 보면은 크기에 대중이 안 되는데, 이게 길이가 13, 폭이 25m예요. 날개 폭이 훨씬 길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채공할 수 있는 겁니다. 큰 기종이고, 임무 장비, 뭐 정찰 장비나 무장 이런 것들을 2톤 이상, 이 엔진 출력을 봤을 때는 2톤 이상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추정이 돼요. 아마 근거는 제가 슬라이드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정찰이겠죠. 그래서 EOIR이 있고, 또 이거는
중고도 이상에서 높은 뭐 그러니까 10km 이상의 상공에서 저걸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EOIR가 가지고는 충분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 개구 레이더라는 어려운 말을 좀 가진 레이더를 장비합니다. SAR라고 그러죠. 예. 이거는 저 레이더를 가지고 뭐 A사 이런 거죠. A사 레이더를 비춰서 그걸 영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EOIR처럼 레이더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 기술인데 갓 또 시작된 것이죠. 급격하게 기술 진보가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그냥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스냅샷을 찍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이 레이더를 통해서 움직이는 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확보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EOIR의 확대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경쟁이 아마 치열한 부분 같고 우리 업계도 이게 뛰어들어서 거의 국산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과제들을 보면은 자 이게 제일 큰 거다, 제일 높은 곳에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상작전사령부 내지는 합참에서 관리하는 거다 이게. 예. 자 기존에 뭐 다른 유사한 유인 체계들이 있지만 오늘은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일단은 무인 체계에 국한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군단급으로 분류가 되는 무인기가 있죠. 이거는 카이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것도 2021년에 개발 완료가 됐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모양은 좀 전에 그 중고도 무인기랑 비슷하죠. 근데 크기는 9m, 아까 13m였죠, 길이가. 그리고 날개 폭이 이번에 17m, 아까는 25m였죠. 훨씬 작은 기체입니다. 예, 훨씬 작은 기체고, 임무 중량이 지금 여기는 엔진 출력이 지금 공개된 게 없어요. 근데 크기하고 유사한 크기를 가진 미국의 무인기를 참고로 했을 때 임무 중량이 300에서 500kg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봐요, 제가.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했지만 이제 앞에 부분 붙은 부분은 EOIR이고 이것도 SAR 레이더를 장착한 것으로 보여요. 배가 불룩한 곳이. 예. 상당한 정찰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 정도 급의 비행기들은 무인기들은 특히 아까 이제 중고도 무인기 같은 경우는 전자전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군단급도 그렇게 쓰여질 가능성도 있어요. 둘 다. 그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크기의 기체고 채공시간을 가지고 있는 기체들이에요. 네.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하나는 대한항공, 지금 하나는 카이 이렇게 이제 한 셈이죠. 전체 비행기 형상은 뭐 비슷해요. 터보프롭 엔진이 꼬리 쪽에 붙어 있는 그런 형태죠. 예.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찾은 자료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무인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제일 밑에 보이는 게 MQ-9 리퍼고 오른쪽에 있는 게 MQ-1C 뭐 그레이 이글인가 그럴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게 MQ-1이고 크기 차이 보이시죠? 우리처럼 모양은 비슷한데 크기가 더 커져요. 예. 자, 이걸 보면은 이 중고도 전략 무인기 같은 경우는 MQ-9 리퍼보다 우리가 살짝 작든가 그래요. 네, 살짝 작든 그렇고 우리가 살짝 더 큽니다. 미안합니다. 중고도 전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짝 커요. MQ-9보다. 엔진 마력도 좀 더 많이 나가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임무 중량이 이 이제 MQ-9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MQ-9보다 임무 중량은 조금 더 많은 2톤 정도 실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것이고요. 군단급 무인기 이거는 지금 MQ-1C보다 살짝 작아요 또. 근데 MQ-1C 그레이 이글만 하더라도 충분히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무장을 가득 찬 채로. 그래서 요 두 개를 아마 우리가 모델로 해서 두 가지를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이 둘은 둘 다 무장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무인기 무장을 지금 무인기 무장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무인기 자체에 대한 이 둘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흔적은 느꼈어요. 이건 작년에 제가 이제 아덱스에서 찍은 사진인데 LIG 부스에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형궁이 있고 저 위에는 아마 천궁 미사일이에요. 실제 크기예요. 실제 크기. 그런데 가운데 전술급 유도 무기라고 해서 처음 보는 게 저기 있어요. 처음 보는. 여러분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름도 없고 전술급 유도 무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 무인기용 무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헬파이어 같은 미사일이고 앞에 보더라도 이게 레이저 유도 미사일. 이게 무인기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사거리가 엄청 길을 필요도 없고 아마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도 처음에는 아마 고려를 안 됐을 거예요. 예.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무기, 되게 정확도 높은 무기. 그리고 전장의 혼란 속에서 상대방을 정확하게 겨냥할 수 있는 거.
또 무인기나 상대방한테 노출이 돼도 되잖아요. 조종사가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레이저 유도 미사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무인기용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무장인데, 제가 이 담당자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하시는 게 적답은 안 하시는데, 무인기용이라고 이런 무기가 체계도 우리가 필요한데, 이런 건 저렴하고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무기 체계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직접 개발 생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성비란 차원에서 해외에서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뉘앙스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것도 말이 된다고 봐요. 예,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게 없으나 예를 들어서 터키 같은 나라가 그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량으로 저렴하게 들여오겠다. 그래서 우리 무인기용으로 쓰겠다. 물론 차후 뭐 우리가 개발하는 천금 같은 것도 쓸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저가의 무기체계. 현재는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인기들의 활약상을 봤을 때는 레이저 유도 미사일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뭐 무장이라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정찰, 전자전 다 할 수 있지만 무장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있고, 타국에서는 이 정도급 기체에서는 다 어마어마한 무장을 싣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빼먹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예, 말을 안 하고 있을 따름이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좀 전께 이제 군단급이었고, 이제 사단급으로 가고 있는데, 사단급은 기존에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불만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예, 그래서 이게 몇 년 안 됐는데 새로운 기체를 지금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금년에 아마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두 가지 모델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이, 첫 번째가 이제 카이 것인데, 이거는 크기가 4 곱하기 4.3이니까 훨씬 작아지죠. 예, 작아지고, 여기는 이제 사 같은 레이더는 안 달려 있는 거예요. 보통 소형 이제 EOIR 시스템이 달려 있는데, 군의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상상은 안 나오는데, 군에 요구하는 요구 조건 ROC라고 보통 말하죠. 그 ROC는 15km 이상에서 한 20km까지 해서 3 곱하기 6m 정도의 표적을 식별해야 된다. 이러면 이게 저게 전차나 뭐 장갑차 정도를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요 정도 급 이하에서 EOIR 센서가 가진 성능인 것 같고, 이게 우리 장갑차나 뭐 근접 방공포나 탱크에 들어가는 EOIR 시스템이 한 이 정도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무기의 사정거리를 봤을 때 너무 흘러넘치거든요, 이미.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4단급에서 생각하고 있는 카이 후보고,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4단급은 뭐냐면, 군단급에서 사용할 때는 활주로가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어요. 앞서 보셨지만. 근데 4단급에서 활용할 때는 이제 활주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직이 착륙이 기본이 돼야 되겠다.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게 우리 몇 년 안 된 4단급 무인기를 이걸로 새로 교체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거는 카이 거는 틸트 로터죠. 이렇게 이제 하늘로 떠오를 때는 이렇게 떠오르다가 헬리콥터처럼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이제 앞에를 숙여서 직진을 가는 거죠.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이 돼 있다는 것인데, 카이는 그 기술을 적용을 한 모델을 지금 제시를 한 것이고, 그 다음 대한항공 기존 4단급 이제 무인기를 생산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이 규정을 지금 내놨어요. 여기 보이시죠? 쿠스 V, KUS VS라는 모델인데, ROC는 비슷하니까 체급은 비슷하다고 봐줘요. 근데 정보는 더 적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 드론처럼 이게 앞에 카이와는 달리 틸트 로터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뒤에도 프로펠러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하늘을 향하고 4개의 프로펠러가 있어요. 즉 수직 이착륙을 할 때는 하늘을 보는 저 4개의 프로펠러를 활용하고, 직진을 할 때는 저 뒤에 푸시 프로펠러라고 해야 되겠죠.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프로펠러. 저 프로펠러의 기능이 나눠져 있어요. 틸트 로터 같은 경우는 하나로 수직 이착륙도 하고, 또 이게 90도로 꺾어가지고 직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대한항공이 제시한 모델은 이거다. 그 외에 요구하는 ROC는 뭐 이것도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경쟁을 하고 있겠죠. 지금 둘 중에 경쟁을 하고 있고, 뭐 결정됐는지는 아직 결정됐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금년 중에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기존에 쓰고 대한항공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 KUSFT라는
모델이에요. 지금 이게. 이건데, 야, 이거는 보시다시피 265 할 때는 기본은 아마 활주로가 있으면 활주로에서 265이고 활주로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사출기 같은 게 있죠. 저 뒤에 기울어져 있는 게 저걸 통해서 이제 사출을 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사출 방식이 선호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착륙할 때는 활주로가 필요한 거죠. 활주로가 필요하고 위급 시에는 낙하산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위급 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제약 요인이었다. 향후 전장 여건을 감안했을 때 사단급으로 쓰기에는 군단급과는 달리 이동이 활발할 수 있잖아요. 이동이 활발할 수 있죠. 사단이 공격 부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산악 지역일 수도 있고 이런 활주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지역에 사단급이 위치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감안한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문제들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야에 지금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잖아요. 드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 모델을 금년 중에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최근 드론 중에 여러 전장에서 활약하면서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게 터키에 있는 TB2 드론이 그죠. 이게 이제 100마력 엔진을 쓰는데 길이가 6.5m, 폭이 12m, 최대 임무 중량이 150kg 정도 돼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일단 크기도 우리 4단급 지금 모델 두 개 남아 있는 거 있죠. 대한항공하고 카이 그거보다 1.5배 이상 커요. 크고 우리 거에 지금 엔진 마력은 나와 있지는 않는데 크기로 진짜 큰데 그리고 최대 임무 중량이 지금 150kg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무장을 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축은 아니죠. 무장을 하는 드론 중에서는. 근데 우리 것들은 지금 언더언더 비춰지는 임무 중량에 대한 정보를 봤을 때 이거보다 낮은 것 같아요. 많이. 100kg보다 훨씬 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 4단급 우리가 4단급 무인기 드론에서 바라는 것은 아마 정찰이 우선인 것 같다. 정찰을 하면 그 다음 4단의 작전거리 내에서 우리가 타격체제 지상에 있는 타격체제를 통해서 한다. 이런 협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그리고 무인기 단독으로 상대방을 타격한다 할 때는 군단급 이상에서부터 이런 역할 분담을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보여드리는 것은 여단급으로 지금 선정된 건 아닌데 그 후보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 모델들이 있지만 그런데 LIG에서 많이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행사했을 때마다 꼭 가져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건 헬리콥터 형태고 여단급이다. 여러분 이 정도 오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지상군에 있어서 드론 체계에 대해서 진심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작사 사령관이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다음 군단장이 쓸 수 있는 거, 사단장이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전투부대의 미래 전투 우리 육군 지상 전투부대 핵심인 여단장이 쓸 수 있는 드론까지 있고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대장이 쓸 수 있는 거, 중대장이 쓸 수 있는 거 다 있습니다. 그 각각 부대의 임무 역량과 임무 범위에 작전 범위에 맞는 드론들을 다 갖춰주는 거예요. 적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수많은 드론들을 뚫고 와야 되는 거죠. 우리 소부대 전투, 우리 소부대와 서로 접전을 벌이기 위해서는. 지금 봐서 남아있을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여단급으로 지금 이제 고민되는 후보 중에 하나라고 봐지는 거예요. 선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최대 이륙 중량이 200kg이고 최대 임무 중량도 60kg이에요. 최대 운용고도 3.6km 이상이에요. 즉 이거는 대부분의 그 휴대용 대공 미사일의 최대 도달 고도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고도가 3.6km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최대 속도는 160km.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EOIR 시스템도 15km나 20km 정도 거리에서 전차를 인지한다. 아까 4단급에서 요구하는 거랑 ROC랑 같죠. 운용 시간은 6시간이다. 보통 이런 걸 운용할 때 단독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2대 내지는 3대를 같이 써요. 그게 하나의 패키지예요. 그래서 교대로 또 있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여단급이니까 작전 범위가 4단급의 3분의 1이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4단급 아까 두 후보의 그 스펙이 또는 요구하는 ROC가 이거의 3배 정도
될 수 있다라고 거꾸로 가정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 가정해 보면 이것이 최대 임무 중량이 60kg면 그게 200kg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무장이 가능하고도 남거든요. 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추정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군에서 그걸 아주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단급보다 4단급의 무인기가 드론이 역량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채공 시간, 작전 범위, 항속거리, 무장량, 고도 모든 게 이보다 뛰어나야 돼요. 속도도 그렇고. 네. 자, 그 다음 이제 최근에 이런 게 있었죠. 방위사업청에서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서 2년 만에 개발해가지고 시범 운용까지 해보겠다라고 선정한 게 이겁니다. 대대급, 네, 대대급 헬리콥터형 무인기예요. 네, 이거는 저 밑에 아마 배터리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모양으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게 글의 밑에 자막이 잘 나와 있죠. 이번 사업은 대대급 다목적 정찰 드론 사업이다. 네, 항상 말이 다목적이라고 나오죠. 다목적이라는 것은 정찰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규모가 작은 드론에도 뭐 박격포탄도 달고 소총도 달아가지고 저격용으로도 쓰는데 이런 대대급 정도 급에서 무장을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그 2단급 헬리콥터 같은 경우가 지금 데이터가 상세히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대대급은 거기에 못 미치면 뭔가를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4단급은 그거보다는 훨씬 높을 거다. 군이 아주 낮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대대장이 정찰 상황에 따라서는 타격까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고립된 부대에 뭐랄까 탄약이나 뭐 의료품, 핵심 장비들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자 대대급까지 나왔지요. 그 다음 이제 중대급 이하, 현재 중대급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최근에 국방부 장관이 어디 가가지고 아미 타이거 시범 운용하는 대대인가 어디 대대인 것 같아요. 가서 찍은 건데 이게 중대급 드론들이에요.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이죠. 양쪽에 보면은 이렇게 병사들이 이게 글라이더식으로 던져가지고 정찰용으로 쓰는 그런 드론이죠.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드론은 뭐 탄약 수송 드론도 있고 타격할 수 있는 저격용 드론도 있고 또 거기서 박격포탄 같은 걸 떨어뜨리는 드론도 있죠. 네. 자, 이 크기가 작아서 다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초소형 드론. 저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조그만 사진에 보이죠? 저게 크기가 30g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거는 이제 특작 부대나 아니면 시가전 같은 거 할 때 건물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30g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에 뭐 폭약을 넣거나 이런 게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까지 고민을 다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다 언론이나 노출된 게 이 정도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더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어딘가 뭐 발표 자료에서 제가 본 건데 이게 보면은 이게 한 1년 전 2년도 안 됐어요. 한 작년 정도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자, 육군인데 드론이죠. 총 22종을 소유를 결정해서 전력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위에 돼 있죠. 보면은 전자전 드론, 지작사급 다 육군에서 사용하는 거죠. 육군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육군한테 다 권한을 줬어요. 미국은 아마 이거 우리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드론으로 유명한 터키도 TB2하고 아킨치, 이렇게 아킨지인가 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대별로 아주 세밀하게 분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 고민을 그만큼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상대하게 될 미래의 적은 아주 힘들 겁니다, 아마. 자, 보시면은 드론은 예단급, 저게 아까 보는 4단급이라고 이야기했던 카이에서 만든 틸트로트기예요. 그 다음 대대급, 아까 날리는 거, 여기 중대급으로 내려가 있죠. 대대급은 좀 전에 나왔죠. 시범 획득 사업에서 헬리콥터 사용을 하고 있는 거. 그 다음 초소형 드론하고 쫑쫑쫑쫑 돼 있잖아요. 여기 약간 30g짜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작을수록 멀리는 못 가겠죠.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거기도 소형 드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건에 맞게. 지금 중대 이하에서 쓰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미 오래된 거예요. 이거 업데이트하면 지금 아마 지금 상황을 적용하면 또 다를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상 로봇은 또 몇 개가 있는데 이거 다음 기회에 또 말씀도 드려봐야 되겠죠. 자,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정찰, 탐색,
네트워크 통해서 화력 지원 같은 거잖아요. 지금 수색대가 하는 역할을 이 드론들이 전부 싹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위협 부담 없이. 그리고 이제 기체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제대에 속한 드론이냐에 따라서 정찰 감시 그리고 그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하는 거 그리고 화력 지원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 뭐 엄청난 뭐랄까 화포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상 타격 체계를 또 가지고 있어요. 천무도 가지고 있고 뭐 많죠. 엄청 정확합니다. 그리고 천검 지상행도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공격형 드론도 있고 예. 그리고 LAH도 있고 예. 대기하다가 쏴주면 돼요. 천검 미사일은 내가 겨눌 필요 없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발사하면 됩니다. 기체는 안전한 곳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천검 4세대 미사일 개발한 거잖아요. 그 지상형도 나올 것이고 그것이 각각 군단 레벨, 4단 레벨, 예단 레벨에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우리 소대와 우리 중대를 맞닥뜨릴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거죠. 적들도.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어차피 육군이 운용하는 건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LAH나 지금 수리온의 마린온의 공격형 같은 걸 보면은 드론을 향후 장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폭형 드론이에요. 장기 채공하면서 상대방을 정찰도 하고 직접 공격하기도 하는. 예. 그러니까 하늘에 헬리콥터가 여러 개 떠 있는 거죠. 모기는 뒤에 숨어 있고 얘들이 날아다니면서 상대방을 찾는 것이죠. 직접 공격하는 것이죠. 아니면 목표의 특성에 따라서 지상 화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적들이 상계해 있다 여러 군데. 더 적절한 공격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벙커고 지하 기지다. 예. 그러려면 또 그게 적절한 공격을 유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공격할 수도 있고 예. 주로 헬리콥터에 실려있기 때문에 장갑을 가진 목표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업체랑 같이 개발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LAH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향후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은 천검 미사일만 가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천검 미사일 4세대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세대 미사일인 헬파이어를 가진 아파치보다 LAH가 훨씬 생존성이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훨씬 많이 드렸고 네트워크는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다. 다른 탐지 자산들의 그 눈과 귀를 내가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존력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타격력도 훨씬 좋아진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드론까지 가미가 되는 거예요. LAH 한 대, 마리는 공격 헬기 한 대 자체가 하늘의 기지가 되는 셈이에요. 지상, 해상과 다 연계가 된 상태에서. 자, 이런 상태를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전체의 눈과 귀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자, 이것을 이제 모자이크 전장이다라고 한다는 그런 개념을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육군이 운용하는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죠. 예. 가난한 자들의 무기.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은 출발점에 서 있고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미래의 목표로 보고 매진하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K9 자주포로 출발해서 K2 전차, 뭐 이제 비행기까지 수출하고 있지만 이 드론 체제가 그 다음을 잇는 그런 새로운 방산 산업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